PPT 수가 많으니까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글자가 작아서 또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해요. 하퍼리의 To Kill a Mockingbird인데 일단 이거 다 읽으셨어요? 네. 혹시 앵무새가 누구를 말하는지 염두에 두고 의미는 자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출간된 지 60년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팔렸대요. 정말 많이 팔린 책이에요. 하고 일단은 오늘 순서가 이 앵무새 죽이기의 뭐 작가나 여러 가지 배경,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상징, 그 다음에 주제 이렇게 제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 인종차별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긴 한데 한국에 사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조 바이든 당선되고 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큰 이런 인종차별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카밀라 해리스도 보니까 인디안 그 다음에 자메이카니까 아프리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자메이카인이고 엄마가 인도인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다민족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상징하는 사람인 것 같았고 그래서 아마 또 지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이 배경이거든요. 소설은 1960년에 나왔지만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 공감 이런 주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하고 하퍼리는 되게 특이하게 유명한 작품이 거의 없어요. 이 작품이 거의 정말 4천만 부가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후로 파수꾼이라는 책이 저희 나라에 번역이 되긴 했는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별로 읽고 싶진 않은데 앵무새 주기가 정말 거의 유일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이 앵무새 죽이기가 하퍼리 실제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출생이 엘라베마 먼로빌이에요. 엘라베마주 하면 미국의 딥 사우스라고 해서 미국 남부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그게 예전부터 그 흑인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엘라베마면 더 딥 사우스 그냥 단순한 사우스가 아니라 딥 사우스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출생이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스캇이잖아요. 스캇처럼 어릴 때도 선머슴 같은 그리고 학습 능력도 되게 뛰어났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원래는 전공을 했고 그 학기 중에 영국 옥스포드 교환학생으로 1년 갔고 제인 오스틴을 되게 좋아했대요. 제인 오스틴 영국에. 그래서 법률 공부하다가 이제 그냥 작가가 되기로 그 영국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집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많은 다작을 한 건 아니고 그 다음 1960년대 앵무새 죽이기를 출판했고 89세까지 살았었고 이 작품이 되게 성공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고향에서 굉장히 그냥 조용하게 살았어요. 4천만 부면 인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기부 다 하고 그냥 자기 고향에서 조용하게 살았던 작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처음에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그 시간적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출간은 1960년에 됐지만 이 이야기는 앵무새 죽이기 이야기는 1930년이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실제 책이 나오기 전후에 미국의 흑인 관련해서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고 이 하퍼리가 살았던 곳이 딥 사우스긴 하지만 그 미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자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브라운대 교육위원회가 이게 뭐냐면 이 1954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온 거야. 그 말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1954년에 대법원에서 흑백 분리 교육은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백인 따로 흑인 따로.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거의 미국 노예제도 폐지되고 나서도 흑인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을 거의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실제 환경이 백인 학교에 흑인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아마 엄청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야. 같이 혼합해서 지금처럼 교육을 받는 데는. 하고 그 다음 로자 팍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비폭력 저항운동의 시초가 됐잖아요. 이 여성인데 엘라베마주에서 일 끝나고 버스에 탔는데 그 모든 게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모든 게 흑백 분리예요. 다. 손도 다른 데 씻어야 되고 화장실도 다른 데 가야 되고 그런 소재가 그 헐리우드 영화에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그쵸. 그거 저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자 팍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가 60년대였다는 거. 그래서 버스 승차 거부 운동하면서 아마 나중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랑 같이 이렇게 합세하고 아마 저기 버스 그 분리가 아마 없어졌을 거야 아마. 근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다가 60년에 앵무새가 이제 출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3년에 그러니까 앵무새 출간되고 3년 만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 건데 아마 그 전에는 굉장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는 거.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모든 공적인 공간에서 그 흑인이랑 백인은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것만 봐도 그 남부에서 흑인의 어떤 존재나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그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64년 이 연설하고 1년 후에 흑인도 백인처럼 투표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그 1963년에 흑인도 시민권이 생긴 거죠. 투표권이 생긴 건데 백인은 한 사람의 투표권이잖아요. 근데 흑인은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5분의 3인 한 사람이 아니라 흑인은 5분의 3으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법이 통과된 거는 굉장히 큰 의미지만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거는 하지만 그게 아마 그게 아직까지도 헌법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온전한 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였고 그 소설의 스캇 친구 오빠 말고 누구였어요? 딜이 실제 트루먼 카포티라고 하퍼리의 어릴 때 소울메이트였어요. 이 사람 저도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딜이고 어려서부터 친구고 아마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딜 관련 이야기도 아마 트루먼 카포티랑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빠 엄마랑 이렇게 이혼해서 새 아빠가 와서 이제 여름 방학 때마다 이모집 와 있는 거 하고 하퍼리의 아버지가 선물한 타자기로 글을 써가지고 성공했는데 지금 저희는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있고 하퍼리가 막 성공한 작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트루먼 카포티가 훨씬 더 성공했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글을 써가지고 뉴욕. 근데 이제 트루먼 카포티가 백만장자가 된 이렇게 책 써서 글 써서 백만장자 되기 되게 어려운데 60년대 책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스타 작가였고 그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취재해서 In Cold Blood 제가 유명한 작품인데 저는 못 읽었어요. 근데 이거 작업할 때 하퍼리 도움도 좀 받았는데 그때 그 이후로 앵무새 죽이기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둘이 약간 질투 이런 거 있어가지고 소울메이트였는데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루먼 카포티는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마약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말년이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참했다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있잖아요. 오드리 헵번 나오는 그걸 이 사람이 쓴 거래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죠. 정말 어릴 때 보잘것없는 출생이었고 유년기도 되게 우울했고 재능이 이제 되게 뛰어나서 극적으로 성공하긴 했는데 이렇게 추락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하고 제가 자전적인 요소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 지도가 있고 색깔이 다른 부분 거기가 딥사우스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 알라바마에서. 그리고 하퍼리의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여기에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톰 로빈슨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앵무새 죽이기 제목을 정말 대학교 때도 많이 듣고 교수님이 번역하셔가지고 많이 듣고 했지만 읽은 거는 한참 뒤에 읽었어요. 제목부터가 되게 낯설잖아요. 앵무새를 왜 죽이지? 되게 그 앵무새라는 것 자체도 안 와닿고 죽인다는 것도 그랬는데 읽고 나서는 정말 놀랐었거든요. 스토리 자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실제 사건에서 실제 그 미국 남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흑인이 무죄였지만 죄가 없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하퍼리가 살았던 그 1930년대 엘라베마 몬노빌의 그 지도이고 아마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마을 이름이 뭐였죠? 소설의? 메콩. 실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 PPT에 보면 여기 그 스카치 핀치하우스 있고요. 여기 좀 더 떨어져서 부 레들리 집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학교 있고 맨 마지막에 여기가 거기 법원. 여기가 핀치하우스고 여기가 법원이고 그 아빠 변호사 사무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또 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죠. 맨 마지막에. 그죠? 그게 다 이런 여기 작은 마을이에요. 메이콤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대이고 딥사우스 굉장히 안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니까 그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던 질병처럼 유지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 인구가 3만 명 정도였고 당시에 그 다음에 백인이 47%, 흑인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흑인은 아예 다른 동네에 살잖아요. 소설에도 보면 실제 그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률이 생각보다 엄청 낮아요. 1930년대 문맹률이 그 학교 이야기 나오잖아요. 캐롤라인 선생님 처음 부임했을 때 거기 보면 백인이어서 다 학교를 잘 다니는 게 아니라 1930년대 미국의 경제 상황도 제가 이야기할 건데 대공황이 그때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엘라베마 그 메이콤 또는 먼노빌 거기까지 그게 영향이 커서 그 중산층조차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백인이 평상시에 일을 하던 그 일자리를 흑인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예상하지 못하게 당선됐을 때도 미국 중부의 그 러스트 벨트에 그 백인들이 뽑아줬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굉장히 자꾸 많아지니까 그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백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고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일자리 마련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니까 아마 당선이 됐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흑인이 백인의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흑인은 옛날처럼 미국 남부의 흑인은 그 플랜테이션 대농장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모카밭으로 돌아가 하는 그런 정서가 팽배했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백인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거야. 이 30년대 자체가. 원래 흑인에 대한 편견도 심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백인이 어려울 때여서 특히 더 그거에 대해서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흑인 노예는 이게 일단 미국 흑인은 공식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그 스캇이 학교에 가면 세실 제이콥스도 그랬고 스캇한테 막 맞잖아요. 그 맞았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빠 깜둥이라고 하거든요. 니그로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니거라고 N-wor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그 니그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시작된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유럽의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 미국에 1618년에 최초로 그 유럽의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이죠. 이렇게 유럽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흑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노예가 되는데 1776년에 이제 미국이 독립할 거야 아마 하고 이제 완전 미국은 그 당시 영국에서 온 그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백인이 중심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뭐 남북 전쟁도 있었지만 그 북부하고 남부하고 경제 상황이 달라가지고 남부는 흑인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시작된 미국 그 흑인이 처음에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흑인을 그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올 때 배에다가 싣고 왔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닭처럼 이렇게 포개가지고 그것도 보면 이게 한 칸은 머리만 있죠. 한 칸은 발이 있죠. 이거를 정말 엄청 몇 달, 제가 그 당시 미국까지 오는 시간이 한 달 아마 넘게 걸렸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 다룬 것도 그 누구죠? 흑인 토니 모리슨을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 조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처음에는 몇 명 안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많은 흑인이 정말 노예로 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지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거를 아마 지리적인 특징을 표시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메이슨 딕슨이라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위는 노예가 없는 주 아래는 노예가 있는 주라고 그렇게 구분할 때 쓰는 거래요. 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니그로 이거는 원래 라틴어에서 니게르가 검다라는 뜻이래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긴 했는데 지금은 정말 흑인에 대한 경문적인 그런 호칭이고 아까 인종 간 분리 정책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로저 파크도 그 버스에서 백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 흑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고 그 영화도 보면 그 흑인 운전수가 유택의 할머니, 부자 아들을 둔 할머니 운전수를 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인데 엄청 재밌거든요, 그것도 보면 그 남부예요, 거기도 딥사우스. 그 뭐죠? 그린북처럼. 근데 이제 그린북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운전수가 나오고 딥사우스가 나온다는 게 비슷하긴 한데 이러한 거기 운전수가 할머니를 태우고 그 할머니 오빠의 생일 파티에 가거든요.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서야 되겠다고 운전수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참다가 이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좀 화가 나가지고 왜 아까 주유소에서 안 갔냐고 하니까 할머니는 흑인은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린북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뉴욕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딥사우스로 갈수록 그 묵어야 되는 호텔이 말이 호텔이고 그냥 숙박 해야 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그린북도 정말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 흑인의 차별에 대해서 엄청 고급 양복을 입고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남부를 지나갈 때 그 밭에서 일하던 흑인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여기 백인에도 속할 수 없고 흑인에도 속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엄청 뉴욕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비싼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이제 초청하는 거잖아요. 뭐 예술에 대한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인터미션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 수 없다고 저기 밖에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헬프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 정중하게 그러면 거기는 갈 수 없고 나 호텔에 다녀오겠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인가 걸려서 다시 진짜 볼일 보고 다시 와서 연주하는 장면이 있고 끝에는 완전히 그런
완전 아래까지 내려가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렇게 비싸게 초청한 연주자에게 어떻게 그 편견이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하고 이 징크로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그린북하고 헬프랑 다 그런 소재예요. 자 이제 겟아웃이라는 영화 저 정말 좋아했던 거. 겟아웃. 아 맞아 책은 그쵸 몇 년 전에 나왔다 맞아. 하고 이 소설 구조가 혹시 이런 건지 아셨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도 왜 처음 부분이 어떤 이야기? 오빠가 팔을 다친 건 저는 항상 예사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맨 끝에 이야기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오빠가 그때 팔을 다쳐서 그게 언제쯤이었다 스캇이랑 오빠랑 이제 좀 자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핀치 가문이 핀치스 랜딩에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목장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 막 하는데 거기가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아마. 불 레들리 막 집 나오고 할 때 거기가 좀 읽기 어려우셨을 텐데 끝에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1부터 2부터 다시 끝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이게 1부, 2부, 3부까지 있나? 아마 어쨌든 전반부, 후반부가 나누어지잖아요. 전반부는 그 불 레들리 집에 애들 계속 들어가는 이야기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저는 영화로도 봤거든요. 그레고리 팩이 그 에리커스 핀치 변호사 역했는데 아카데미상 받았을걸요 아마. 지금 아마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 영화여서. 예. 그 아빠 엄청 멋있어요. 하고 불 레들리에 대해서 아이들 관심 가지는 거라 그 메이콤이란 작은 마을이 얼마나 오래된 유서 깊은 그런 마을이고 그 백인들 집안이 얼마나 서로 잘 아는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후반부에 이제 재판 과정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할로윈데이 때 그 햄 복장 입고 그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후반부가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앞부분도 자세히 자꾸 읽어보면 이 스캇이 되게 어린애가 어른들의 세계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코믹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아빠가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오빠랑 축구도 잘 못하고 그리고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는 걷기인데 메이콤에서는 걷기는 정말 목적 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뿐이고 아빠가 잘하는 거 그런 것 뿐이라고 하니까 더 슬프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딜이 갑자기 뭐 털뭉치처럼 뭐 침대에서 나왔다던가 재판 과정도 엄청 진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억나세요? 캘퍼니아 아줌마가 중간에 재판 쉴 때 쪽지 가지고 엄청 급하게 오잖아요. 애들 사라졌다고. 근데 그 2층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데군데 이게 스캇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코믹한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스캇. 그리고 처음에 Go Set a Watchman이라는 게 이 앵무새 주기 To Kill a Mockingbird의 초판본인데 그 출판사에서 화자를 이 나레이터를 어린애로 바꾸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가 좀 더 독자가 많이 생기고 흥미 있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사실 메이콤에서 자라고 지금 아마 이야기가 6살인가 7살부터 시작할걸요. 좀 이따가 학교를 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동네에 그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어린애들이 물론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그 뭔지 모르지만 기존에 형성돼 있던 편견을 받아들이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런 게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어린 화자를 한 게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 제목이 되게 낯설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새예요. 마킹버드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앵무새가 아니라 parrot이죠. 그 말 따라하는 구간조. 그 새가 아니라 미국 남부에 그냥 우리나라 참새처럼 많이 살고 있는 이 새인 거예요. 이 새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왜 앵무새 죽이기인지? 제가 마루한테 그 대목을 읽어줬어요. 어머 진짜요? 앵무새는 아무런 해를 없이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고. 그 왜 크리스마스 때 핀치스 랜딩에 이제 에리커스 아빠랑 아들 잼 오빠랑 스캇이랑 가잖아요. 그때 그 뉴욕에 의사하는 보스톤인가? 의사하는 삼촌이 총을 선물하잖아요.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틴캔 같은 거, 깡통 같은 거 세워놓고 연습은 해도 되는데 살아있는 앵무새는 죽이면 안 된다고.
이 앵무새는 정말 인간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뿐이고 정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새인데 그런 새를 죽이는 거는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이고 소설에서 앵무새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2명 있어요. 톰. 그쵸. 톰이 죽으니까. 또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끝에 잼을 그 구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서, 불 레들리, 아서인데 이 사람도 그 중간에 그 전에 애들은 정말 이 불 레들리가 진짜 미치광인지 궁금해가지고 맨날 놀이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스캇이 타이어 굴리게 할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까지 갔다가 막 쫓아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나무 옹이에다가 맨날 누가 선물 넣어주는 거? 선물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껌도 있고 시계도 있고 동전도 있고 그게 제일 감동이었는데 그 잼이랑 스캇이랑 똑같이 닮은 인형 이렇게 그거 조각해가지고 넣어놨잖아. 비누 인형인가 나무 인형인가 어쨌든 그게 다 누가 한 거? 부 레들리가 15년 동안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랄 때 청소년기에 뭔가 마을에서 약간 막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930년이 아니라 그 당시는 아마 초였겠죠 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마 지하에다가 좀 가둬놨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족 침례교? 그러니까 뭔가 이 감리교나 이런 장로교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그런 기독교여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지고 아들을 그냥 15년 동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리니까 아서를 잘 모르니까 맨날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맨 끝에도 나오지만 그 전에도 몇 번 그러니까 인형이랑 이런 것도 넣어놓지만 그것도 기억나세요? 밤에 오빠랑 디느랑 스캇이랑 그 집에 그 배추밭인가? 거기 몰래 들어가가지고 보려고 했던 거.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 철조망에 그 바지가 걸려가지고 그게 벗어놓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삐뚤삐뚤 이렇게 꼬매져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GM 오빠도 똑똑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그 선물을 놔뒀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고 그래서 옹이 막았을 때 그 아서 형이 막 울잖아요. 근데 스캇은 오빠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거야. 그리고 불났을 때, 모두의 아줌마 불났을 때도 막 스캇이 엄청 추워하거든요. 근데 담요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부하 아저씨가 이렇게 해준 거라고. 그렇게 몇 번 우리가 잘 안 애들은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제 끝에 결정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톰 로빈스는 저는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소설이 정말 픽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좋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거를 톰 로빈슨이 뭔가 진짜 그렇게 배심원들이 고민 많이 하면서 무죄 판결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그 법정인 장면이 그래도 감동적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엄청 평상시랑 다르게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뭐 죄가 있든 없든 변론도 거의 없었고 그냥 이렇게 유죄 이렇게 판결을 했을 텐데 그 에리커스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이제까지 행해진 관행을 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걸 깰 수가 없으니까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하고 나중에 상고 더 위의 법원에다가 할 수 있었는데 못 기다리고 탈출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앵무새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거 법정 장면 잘 이해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그 범인이 아닌지? 처음에 그 아빠 누구죠? 밥 유얼? 그게 개정됐거든요. 이 책이. 똑같은 김욱동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아마 새로 말투를 씁니다체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판본에 보면 이름도 유월이 아니라 좀 성을 다르게 번역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빠가 그 법정에서 증언할 때 먼저 에리커스가 이름을 써보라고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썼나요? 왼손으로 썼나요?
왼손으로 쓰고 그 딸이 마일라 유월이 증인석에 앉았을 때 그리고 그 테이트 보안관, 핵 테이트 보안관한테 맞은 상처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그런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질문하는 거, 신문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방청석에 있던 그날도 법원에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에리커 스핀치 집안이 엄청 위험에 처했고 그게 이해가 혹시 되셨어요? 아빠가 그 흑인을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욕을 들어야 되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하고 그래서 톰 로빈슨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일단은 배심원들이 다 누구? 백인.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런 인종차별 편견이 강한 그런 백인들이고 그래도 이 유월 집안이 제가 여기에 이거를 했나요? 그 메이콤이 작은 마을이어도 계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은 좀 중산층 백인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는 흑인인데 흑인보다 그래도 진짜 흑인보다 더 인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떨어지는 가난한 백인. 그 집안이 유월 집안인 거야. 그래서 캐롤라인 선생님 학교 이야기 나올 때도 왜 그 이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씻고 오라고 보내는 애가 그 마엘라의 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왜 신발을 못 신고 다녀가지고 12지장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충인 거죠. 그게 몸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거. 그래서 그것도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톰 로빈슨 재판하기 전에 톰 로빈슨을 어디 좀 더 큰 도시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다음날 재판해야 되니까. 근데 아빠가 불안하니까 그 집에서 전깃줄 긴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장면 기억 안 나세요? 그 톰 로빈슨이 있는 교도소 앞에서 감옥 앞에서 아빠가 기다리잖아요. 폭도들이 와서 톰 로빈슨 죽일까 봐. 근데 그 장면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시죠? 그 장면 갑자기 스캇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였지? 걔가 때려준 친구 첫날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얘 이상한 애라고 스캇 이상하다고 우리 집에 가자 밥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아이 아빠가 그 폭도 중에 한 명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런 게 코믹한 거예요. 엄청 진지하고 뭔가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 되게 어린 스캇이 나오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의 아들 친구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저씨가 너무 또 벙쪄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걸 기억해내야 애가 똑똑하니까 아빠가 항상 남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사상속은 잘 해결되셨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한사상속이라는 거를 이제 아빠가 해결을 해줬는데 그 집안이 엄청 가난해가지고 그날도 첫날도 학교 간 첫날도 왜 싸우게 됐냐면 선생님이 걔한테 도시락 안 싸워서 돈을 좀 줬거든요. 근데 걔가 똑똑하니까 스캇이 선생님 그 집안의 걔는요 그냥 아무거나 안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꾸 이 스캇이 뭐 글도 너무 잘 읽고 그리고 아빠한테 글도 안 배웠는데도 잘 읽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처음에 온 어린 선생님한테는 못마땅해가지고 애를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스캇이 너무 나중에는 첫날 그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화풀이를 걔한테 하는 거예요. 커닝햄 아저씨. 아들, 그죠? 걔를 때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이야기 듣고 하는데 걔는 가난한 집애여가지고 뭐 되게 어른스러워요. 아빠랑 막 그 농사 이야기 했나? 사냥 이야기 했나? 어쨌든 아빠가 그 집에 한사상속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돈이 없어서 히코리 열매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도토리 열매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그걸로 비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가난한 그런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백인이 항상 그 계급의 위에 있다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흑인이 있는 거죠. 하고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하고 실제 사건이 진짜 스카보로 보이스라고 30년대 기차에서 백인 애들하고 흑인 애들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그 백인 쪽 여자애들이 흑인이 자기를 강간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이 흑인들이 유죄라고 판결이 난 진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되게 많나 봐요. 제가 이거 읽을 때 몇 달 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번역된 신문 기사였는데 실제 그 흑인, 실제 미국의 흑인이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거의 몇십 년을 복역하고 이제 무죄가 몇십 년 후에 이제 드러나가지고 판결이 다시 난 그런 사건이 실제 있더라고요. 아마 많았나 봐요. 그리고 아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군의 사회적인 개그. 모디 아줌마는 그래도 되게 깨어있는 그런 아줌마 같았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라 고모가 그 집에 오잖아요. 왜 오는지 아시죠? 아빠가 그 변론을 하게 돼서 애들을 돌봐줄 누군가가 더 필요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위험한 사건이었나 봐요. 그냥 단지 변론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라서 그런 거였고, 그 알렉산드리아 고모가 당분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 그 말도 나와. 메이콤에서 당분간이라는 거는 3, 4일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하고 여기가 아마 되게 가난한 그런 백인들, 그리고 가장 제가 밑에 있는 흑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흑백 분리법이 적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흑인들은 어디에 앉아요? 백인들이랑 같이 모든 공적인 데서는 다 분리해서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층에 이렇게 앉고 스카트하고 영화가 있어서 영화에 그 스카트하고 딜하고 GM도 같이 위에 앉는 거예요. 캘퍼니아 아줌마도 되게 재밌죠. 오빠만 예뻐하고 그렇게 하잖아 항상. 근데 이 아줌마 따라가지고 이 아줌마 덕분에 스캇이 흑인 사회를 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헬렌 아줌마네 집, 톰 로빈슨 집에도 아빠랑 같이 가고 흑인 교회에 가는데 거기에서 엄청 백인 교회랑 다르잖아요. 그죠? 헬렌 도와주려고 $10가 필요한데 돈이 안 모이니까 목사님이 문 잠그고 $10 모일 때까지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장면도 되게 흑인 문맹률이 엄청 높으니까 백인들도 그랬어요. 가난하면 첫날 학교 오고 못 가거든요. 계속 진급 못하고 계속 나이 많은 애가 1학년이었잖아요. 근데 흑인은 더 문맹률이 높아서 캘퍼니아 아줌마는 계속 핀치스 집안에서 가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법률직 가지고 글을 깨쳤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그 미친 게 치워주는 지보가 아줌마 아들이잖아요. 그 아줌마 아들한테도 글을 가르쳐줘서 아줌마 아들이 글을 아니까 찬송가를 선창하면 따라서 하는 거야. 다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 명사수였던 거. 그리고 이거를 문학적으로 상징을 이제 따져보자면 미친 개가 그 마을에 존재하는 적인 존재고 또 마을에 오랫동안 있는 인종적인 편견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걸 에릭 허스가 제거했다고 이렇게 읽기도 해요. 하고 선물 이거 주죠. 하고 고모가 와가지고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듀보스 할머니도 그렇고 스캇이 맨날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멜빵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1930년대 미국 남부는 여성은 레이디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할머니인데도 미스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오래된 미국 남부의 전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고모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엄마가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 스캇 낳고. 그래서 집안에 물려오는 그 진주 목걸이 하고 예쁜 그 치마 입고 아빠에게 한 줄기 빛이 돼주길 바랬는데 너무 선머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첫날 그 영화에 보면 치마 입고 학교 가는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는데 자기는 글자 읽는 거 배운 적도 없이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잘한 건데, 근데 그게 왜 잘하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 그냥 맨날 앉고 신문을 읽고 맨날 뭔가 서류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터득한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선생님이 계속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톰 로빈슨이 왼쪽 팔인가가 다쳐서 확실하게 그 마일라 유월이 맞은 부분을 때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커튼진 사고 때문에 팔을 다쳤다는 거 나오는데, 미국 남부의 흑인은 목화 농장에서 일했잖아요. 그 목화 농장도 처음에 그렇게 노동력이 필요했던 이유가 흑인들이 손으로 다 따가지고 그 흑인
노회 12년인가 거기에 보면 엄청 끔찍하더라고요. 이만한 자루를 하나 주고 할당된 양을 못 채우면 나쁜 백인 주인이 여기 막 이렇게 채찍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매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카를 수확해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모카 솜 안에 씨가 있대요.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손으로 다 분리했는데 이제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면방직 공업이 이제 막 이렇게 흥하면서 미국에서 미국 남부에서 수확한 모카를 대량으로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씨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튼진이라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씨도 빼내고 모카를 빨리빨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품화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모터가 뭐라고 해야 되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거라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났나 봐요. 하고 이건 어느 할머니지 아세요? 몰핀 중독된 할머니. 주버스 할머니. 주버스 할머니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할머니도 엄청 나이도 많고 맨날 얘네들 지나가면 그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스카트인데 뭐라고 하시고 결정적으로 오빠가 할머니 집에 있는 동백을 다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를 모욕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벌로 무슨 아이다호인가? 그 책을 맨날 할머니 집에 읽어주러 가잖아요. 가는데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막 할머니가 이제 책 읽다 보면 막 이렇게 침 흘리면서 잠자는 그런 벌을,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벌을 하는데 할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할머니 엄청 용감한 분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엄청 훌륭한 아빠인 것 같아요. 앵무새 죽이기에 나온 아빠가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도 각자,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고, 근데 이 할머니 특히 더 용감한 분이었다고. 왜냐면 아파서 의사가 몰핀을 처방을 해줬는데 진통제로 죽기 전에는 그 모든 거를 다 끊고 혼자 힘으로 견디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견디신 거라고. 그래서 용감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 나와요. 근데 실제 그 당시는 진통제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방문 판매해가지고 많이 먹었대요. 하고 그 도덕심이라는 것도 공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콤이라는 마을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되면 뭔가 흑인을 직접 만나고 할 그런 기회가 없더라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게 바로 물려지는 것 같은 그런 주제도 알 수 있고, 결백한 게 어떤 건지가 우리 한국 독자들이 읽을 때는 분명히 그 톰 로빈슨이 결백한 것 같은데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실제 법이라는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 그 1776년 독립할 때 그 미국을 구성하기 위해서 헌법이 엄청 큰 역할을 했고, 유럽 구대륙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미국은 그 당시 18세기 때 대통령을 선출한 민주주의잖아요. 그 근간이 헌법이었고, 그 헌법이 지금까지 거의 개정 안 되고 있고, 이번에 그 대통령 뽑을 때 선거 투표하는 방식도 뭔가 결함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 헌법을 개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하는 거래요. 그런 헌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30년대 미국 그 딥사우스의 메이콤에서는 그 헌법에 명시된 모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 변론 마무리로 아마 에리커스가 할 거예요, 아마. 하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60년대 이 책이 출간되고 3년 뒤에 시민권이 주어졌고, 지금은 흑인 대통령도 미국에, 그죠? 대통령도 되는 그런, 정말 많이 변한 거죠. 60년대로부터 몇 년이죠? 한 60년 사이에 그런 거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꼭 우리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뭔가 보편적으로 어떤 우리도 백인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그런 게 있다고, 심리적인 어떤 실험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주제를 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장면에 GM이 그 밥 유얼 사망한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우트는 햄 옷을 입어가지고 그때 그날 끝나고 할로윈 그 공연 끝나고 오빠가 그 여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되게 깜깜하고 그날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따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캇은 이거 햄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그때 밥 유얼이 나타나가지고 그 재판정에서 에리커스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그 전에 에리커스 얼굴에다가 침 뱉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때도 또 농담하잖아. 그 아저씨가 담배 안 씹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복수를 애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해치려고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막 저지하려고 하다가 다쳤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누가 우리 그냥 정황상 추측하기로는 아서가 구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오빠를. 그래가지고 영화랑 소설이랑 저 막 이렇게 교차돼서 기억이 나는데 오빠 방에서 그 이제 오빠가 다쳐서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의사 오고 할 때 벽에 그 영화에 보면 아서가 부 레들리가 진짜 얼굴 하얗고 진짜 15년 동안 방 안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잘 흑백 영화긴 한데 엄청 수줍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빠 한번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스캇이. 그 다음에 이제 손잡고 그 대사가 엄청 유명해요. 아빠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를 우리는 그 사람 살갗, 피부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그 부 레들리 아저씨를 거기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저씨 집 앞 현관에 서보고 나서야 아빠의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 아저씨가 항상 거기 집 안에서 서서 그 애들을 이렇게 본 거잖아요. 외로우니까 15년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아저씨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또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검이 엄청 크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소설 읽으면서 혹시 이해 안 되신 거 없으세요? 그런 거 더 혹시 더 저는 여기까지 되게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에티커스 아 그래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러면은 그 그러면 어떻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밥 유얼이 칼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죽어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미 동생이랑 자기를 보호하려고 투닥투닥 하다가 되게 무서워. 밥 유얼이 부엌칼을 들고 왔나 봐요. 그렇게 들고 어떻게 애들을 위협하려고 했는데 GM도 이제 좀 이렇게 그때가 사춘기고 하니까 투닥투닥 하다가 넘어졌고 그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법정에 서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임이 재판정에 가려면 누구까지 가야 되냐면 아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헥테이트 보안관이 아빠는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애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성년 그런 그 보호법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가 돼야지 어떤 법적인 처벌 받는 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빠는 엄청 고민을 하는데 그 보안관이 와서 아서 부 레들리를 그 법정에다 세우는 거는 또 다른 앵무새를 만드는 거라고. 그냥 이건 그 밥 유얼에 의해서 밥 유얼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죽은 거라고 그렇게 해결하자라고 합의는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이 부분도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잼하고 부 레들리는 조사 안 받고 그냥 누구지? 밥 유얼이 그냥 자기 스스로 죽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라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맹. 되게 아사단의 부사들이 네네. 있다 보니까 뭐 레이선인가? 레이선 형. 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랑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부 레들리를 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도시에 살고 있던 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네이선 레들리.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영어로 된 소설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이 낯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선 레들리는 부 레들리 형. 그리고 그것도 재판 시작할 때도 왜 법원 주위에 사람들 엄청 많은데 레이먼드 아저씨인가 나오잖아요. 그 아저씨는 흑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리고 걔가 또 이 질문하잖아. 띠리. 그러면 우리가 흑인이 아닌 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왜냐면 혼혈도 있거든요. 근데 흑인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상 되게 그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